닭들기 알레르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하는데 서울에서 콜록콜록 하다가 제주도에 오니까 재채기가 확 줄어들어서 지금 몸 상태 좀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한 20-30분 이야기하고 이제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궐선거에서 저는 우리 야당 지지자들 혹은 뭐 보수층들이 집단 학습을 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학습이 뭐냐면 그 정권 교체의 공식을 터득했다. 승리의 법칙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다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선거에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기는 이제 방법을 알았다는 건데, 그 이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1+1+2입니다. 1은 후보가 개혁적인 중도 성향의 후보가 나가고, 그리고 플러스 2는 지지층에 있어서 그 2030과 중도층이 지지를 해주면 이거는 필승이라. 사실은 제가 한 4년 전부터 우리가 탄핵 겪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이 쪼그라들고 하면서 이걸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한 4년 전부터 2030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2030 세대가 몇 명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fem코라고 들어보셨어요? fem코, 엠팍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뭐 또 뭐가 있나? 뽐뿌. 이게 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 찾아가고 글 쓰고 댓글 남기고 하는 그 젊은 층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기존에 그 네이버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저도 요즘은 뭐 일간지보다도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네이버 뉴스를 보는데, 네이버 뉴스에 달리는 그 조회수나 댓글 숫자 못지않은 게 달립니다. 많이 보는 글들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형성하는 여론이 기존의 언론에서 형성하는 여론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그래서 한 번씩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보면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 아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가 막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르는 단어가 뭐지 하고 들여다보면 2030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알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패스? 모르시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한테 이제 2030 세대가 제보나 일종의 뭐 해결해달라고 민원성 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요. 지금도 한 30개 와요.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최소 몇십 개에서 몇백 개씩 옵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뭐 이런 불공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최근에 내가 이제 한 3달 전이구나, 알패스 방지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전에 딥페이크 나세요? 딥페이크. 이게 새로운 거 자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한데, 이걸 따라가지 못하면 이제 젊은 층들을 우리 당의 이제 새로운 지지층으로 이끌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잖아요. 저희 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딱 60대 중반 이상이었습니다. 60대 중반 이상.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한 40, 50대, 30대 후반부터 한 50대 초반까지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2030이 그 촛불 그때 대통령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가 이번에 우리 쪽으로 확 온 겁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더 많이, 거의 60대 중반보다도 더 높은 73%인가? 그죠?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민주당의 원래 이해찬이 20년 집권론이 왜 나왔냐. 우리 지지층은 60대 중반 이상인데 이분들은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세대잖아요. 우리 콘크리트 지지층은 계속 쪼그라들고 자기들 지지층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적어도 한 세대 정도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꽤 근거가 있는 낙관론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몰랐던 거는 이 2030이 우리 쪽으로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민주당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2030이 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투표권이 만 18세인데 10대들이 한 살씩 먹을수록 우리 층 지지로 오게 되면 그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50대 초반에 50대 중반 이렇게 조금 더 철들고 이러면 또 약간 보수화되고 하면 오히려 우리 쪽이 20년 장기 집권론이 생기는 거예요. 최소한 20년 장기 집권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이런 현상이 최근에 부동산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한 3, 4년 전부터 저하고 이준석하고 몇 명이 젊은 층을 잡아라 해가지고 전략적 프로젝트로 계속 민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짐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원래 제 지역이 부산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 그 득표율 순위가 나오잖아요. 부산이 국회의원 18명인데 역대 한 9등, 10등 했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운대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아서 1, 2등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구도심 쪽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1등을 한 겁니다. 1년 전에.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 갑자기 1등을 하냐. 1등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20, 30대가 투표를 훨씬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구보다도.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습니다. 투표율이 높고 또 그 중에 득표율이 제가 훨씬 높습니다. 다른 지역은 보면 20, 30대가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사전투표도 민주당이 많이 이기고. 근데 저는 20, 30대도 이기고 사전투표도 뭐 다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성과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3번째 선거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선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선거는 우리 선거 운동 하다 보면, 이제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격려도 해주고, 뭐 사진도 찍자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사진 찍자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요즘 셀카로 찍고 그런 거 안 하고 사진 찍자는 이야기는 좀 젊은 층들이 합니다. 젊은 층 지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제가 3선이니까 초선 재선할 때는 어르신들이 수고한다, 니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말은 해도 사진 찍자는 거는 진짜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이번에는 20, 30대가 지지하니까 사진 찍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20, 30대들이 이제 거기도 이제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거든요. 어르신들은 막 주로 정치하게 하지만.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만나서 인사하면 자기 친구들한테 막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꼰대였는데 제가 이 20, 30대가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다. 저희 소위 말하는 50대, 586 세대랑 가치관이 다르다 느낀 게 그때 군대에서 휴대폰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래서 저도 반대했습니다. 무슨 뭐 군인 뭐 당나라 군대 만들 일 있냐. 애들 휴대폰 주면 뭐 밤새 게임이나 하고 이럴 텐데 무슨 휴대폰을 주냐. 그랬다가 이제 젊은 애들한테 엄청 공격을 받은 겁니다. 시대 바뀐 걸 이해를 못한다. 휴대폰 주는 게 뭐 하루 종일 주는 게 아니고 일과 시간 저녁 먹고 나서 10시 취침하기 전에 한 3, 4시간을 주거든요. 실제로 이제 휴대폰을 주고 나서 자살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군대 내에서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친구가 없는 군인들이 고립감 때문에 이제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을 주면 옆에 있는 친구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군가하고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 안전이나 이런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올해 고3인데 그때는 고1인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게 아빠가 이제 요즘 애들한테 휴대폰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 무슨 의미냐 하니까 아빠는 그냥 휴대폰이 일종의 뭐 도구 이런 수단의 개념이지만 요즘 10대, 20대들한테는 이게 몸의 일부다. 내 몸이 자기 몸이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애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일단 맞다. 몸의 일부가 맞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희 세대 때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요즘 20, 30대 기준으로 만약에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정치인이란 직업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도 20, 30대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20, 30대까지 10대까지도 다 우리를 외면해버리면 저희들은 진짜 그 소멸하는 정당이 된단 말이죠. 어르신들만 계속 지지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통렬한 반성문을 썼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진짜 미안하다. 내가 꼰대였구나. 꼰대라는 걸 고백을 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꼰대일 거다. 하지만 노력하겠다. 10대, 20대, 30대 늘 입장에 서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겠다. 최근에 있었던 알패스는 뭐냐면 이제 딥페이크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뭐가 있냐면요. 합성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포르노가 있으면은 포르노 배우 예를 들어 여자 배우가 있으면 여자 배우 얼굴을 연예인 얼굴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상에 유포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뭐 엄청난 명예훼손이잖아요. 근데 기존 법에는 영상은 처벌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림을 요즘 동성애가 또 동성애 만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에 또 어떤 게 많이 나돌아다니냐면은 요즘 유명한 그 아이돌 그룹 뭐 BTS나 그런 남자 주인공들 얼굴을 그 만화에 같은 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동성애물 만들어서 뭐 퍼뜨리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 볼 일이 없잖아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여기 그죠?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10대, 20대들은 엄청 보는 거예요. 엄청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20대 남자애들이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 아이돌 얼굴을 뭐 딥페이크 포르노에 합성해서 붙이면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하듯이 똑같이 남성 아이돌 얼굴을 이게 알패스인 거예요. 남성 아이돌 얼굴을 만화 같은 데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뭐 동성애물 만들어서 뿌린다든지. 근데 이제 아까 기존 법에는 동영상은 처벌하는 게 있는데 만화 같은 거는 처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커뮤니티, 젊은 애들 많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도 처벌해야지 왜 처벌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알패스 처벌법 해가지고 3달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젊은 애들이 관심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특히 10대, 20대들이 뭐에 또 관심 많냐면 게임 다 부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애들, 저도 뭐 우리 애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게임기 들고 막 하면 싫어하는데, 근데 이게 산업적으로 엄청 발전해가지고요. 그 프로 스포츠들이 있잖아요. 지금 프로 야구, 프로 축구
게임도 프로게임이 있어요. 쭉 통틀어가지고 연봉 탑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 야구, 프로 축구.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로 야구 아니면 프로 축구 선수일 거다. 아니에요. 프로 게임 선수예요. 처음 하셨죠? 그만큼 꼰대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이거. 젊은 애들은 다 알아요. 그 연봉 탑 그 프로게임 선수가 이제 게임명을 씁니다. 자기 실명이 아니라 페이커라고. 그 프로게임도 구단이 따로 있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몰랐죠? 예. 그러니까 저 자주 불러주셔야 된다니까. 그만큼 우리 당이 이런 거를 젊은 층한테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나, 그러니까 여기 놀라셔야 되는 게 연봉 탑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류라는 겁니다. 주류.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구가 해운대인데 해운대에 저 박람회 많이 하는 백스코어라고 있습니다. 엑스포 같은 거 많이 하는. 거기 매일 무슨 박람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돈이 많이 되는 박람회가 뭐냐면 지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지스타가 뭐냐면 지가 게임인데 게임 전시하는 겁니다. 게임 전시를 여러 종류의 게임들을 이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들을 전시하는 것인데 제가 백스코어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전시회 할 때는 부스 하나 빌릴 때마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부스 가격 좀 깎아달라 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게임 박람회 할 때는 돈 깎아달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한답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 더 좋은 자리 주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더 좋은 자리 주라.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주주가 된 겁니다. 저기. 그래서 이제 제가 20, 30대한테 이제 상당히 좀 20, 30대의 친구다, 20, 30대를 잘 이해해준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거예요. 카나비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카나비가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게임 선수입니다. 게임 선수인데 너무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니까 설명을 다 하나하나 해. 또 이것도 아마 이거 아시는 분. 게임 중에서 온라인 게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뭔지 아시는 분? 꼰대는 모르잖아요. 뭐야? 꼰대는 몰라요. 그렇지. 무슨 게임이 있는지 잘 모르죠. 게임 중에서요. 그건 보시죠. TV에 여러 가지 채널 있잖아요. 채널 보면은 OCN이나 영화 채널이나 보면 중간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무슨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고 광고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게임 광고예요, 게임 광고. 오늘 저녁에 한번 보세요. 그 중간중간 광고가 막 이렇게 막 판타지 같은 그림 나오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저거 보면서 뭔가 하다가 그냥 슬쩍 지나가거든요. 다 게임 광고예요. 게임 중에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 롤이라는 게 있어요. 롤. 이런 건 다 적으세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손주들이나 자식들한테 야, 너 롤이 뭔지 아냐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앞서가구나. 롤이 뭐 약자인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레전드 전설의 리그라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온라인 게임인데 이 게임은 한 명이 1대1 싸움이 아니라 축구나 야구처럼 팀끼리 대여섯 명 팀끼리 붙습니다. 붙고 이 롤 게임 시즌이 되잖아요. 롤 게임 시즌이 되면 월드컵보다 더 많은 사람이 봅니다. 이 놀랍지 않으세요? 월드컵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경기를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그런 당이었던 겁니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리고 PC방 있잖아요. PC방에 가면
게임 하거든요, 다. 애들이 PC방 가는 이유가 게임하러 갑니다. 전부 다 롤 게임을 합니다. 전국 PC방. 근데 제가 왜 20, 30대들한테 유명해졌냐? 카나비라고. 근데 이 롤 게임은 전성기가 나이가 10대 후반부터 한 20대 중반까지입니다. 수명이 되게 짧아요.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빠른 속도로 게임을.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막 하니까 5, 6년 전성기가 있고 끝입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 카나비라는 게임단의 노예 계약처럼 돼 있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유망한 일종의 그 게임계에 지금은 손흥민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국 리그에 이적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프로게임 잘하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연봉 많이 받고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10대 한 17살인가 18살이었는데 잘 모르잖아요. 엄마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싼 값에 노예 계약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계약서가.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걸 파헤쳐서 얘를 자유계약으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준 겁니다. 해방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훨씬 많은 연봉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애들이 볼 때는 일종의 지금 10대, 20대가 자기들은 굉장히 그 기회를 빼앗겼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가 기존 586 세대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왜 불만이 많냐면 한 60대 중반, 70대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든 산업화 세대다. 어제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죠? 근데 586들은 맨날 데모만 하다가 그 산업화 세대가 일구어낸 과실을 다 먹기만 하는 꿀 빠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꿀 빠는 세대. 그러니까 노력 없이 자기는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데모만 하다가 그냥 좋은 자리 받고 그래서 꿀 빤 세대인데 이 꿀 빤 세대가 일자리를 자기들이 뭐 민노총 같은 거 만들어 독점을 해가지고 젊은 애들은 취업 못하게 하고 또 민노총 간부들은 자기 자식들 이제 일자리 세습이나 시키고 이 2030은 지금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30은 이 세대 자체가 이제 엄청난 박탈감에 착취당하고 있고 불공정하고 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전에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국 사태 뭐 추미애 이런 거 있으면서 이 586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불공정하게 만들었구나 타겟이 바뀐 겁니다. 타겟이 바뀌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자기들 몰라줬는데 하태경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어려운 거를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고민을 들어주는구나 해가지고 급속히 이제 우리 당에 친화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이거는 많이 아시죠? 인국공 사건 들어보셨죠? 예. 인국공이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이 굉장히 그 고연봉에 여기 취직하기가 한 몇백 대 1 됩니다. 여기 취직하려고 영등포에서 한 3년간 뭐 이렇게 시험 준비하고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운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국공 사태가 터졌는데 왜 터졌냐?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인국공 하청 회사죠. 보안 점검하고 이 하청 회사 직원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공항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보면 이거 황당한 겁니다. 아니 자기들은 몇 년간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회사를 하청회사 직원이 갑자기 정규직으로 바뀌는 게 자기들 밥그릇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저거는 불공정, 저런 걸 불공정이라고 대통령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은. 아니, 하청회사 직원이 정규직 되려면 같이 시험을 쳐라. 애들이 가듯이.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처음에 들었을 때 국민들은 그렇지,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던 겁니다. 뭐 자동차 왼바퀴 조립하는 사람 정규직이고 오른바퀴 조립하는 사람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정규직 비정규직이 따로 있냐, 같이 요 정도는 그나마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일하는 것도 다르고 회사도 다르고, 그런데 갑자기 정규직이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애들이 부글부글 끓었던 겁니다.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뭐, 그래서 그게 안 됐잖아요.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의 그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조건 정규직화가 젊은 애들한테는 대표적인 불공정 정책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지하잖아요. 우리는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젊은 층들이 우리한테로 이제 방향을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죠. 얘네들은 딴 게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일자리가 쭉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좀 좋은 데는 무조건 몇백 대 1이고. 근데 요즘 시험을 치면 또 여학생들이 또 점수를 잘 맞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군대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군대 갔다 오면 좀 머리가 좀 굳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몇 년 시간을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 갔다 오는 것도 과거에는 저희 때만 해도 군대 갔다 와도 취직이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게 어떤 큰 불이익이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안 들었는데, 요즘 취직도 힘든데 거기다가 군대를 갔다 오면 더 힘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군대도 보상,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자기 직무라기보다는 내가 희생하는 거다,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얘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뭐 군대는 당연히 갔다 와야지,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이러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군 가산점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 요구가.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 2030들한테 우리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그죠?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제주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는 2030 비율이 부산보다 높지 않아요. 기업들도 좀 들어오고. 이 2030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해서 여기를 끌어들이면 저희들 진짜 한 20년 장기 집권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요즘 제가 어르신들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현명해졌어요. 총명해지신 게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 당이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우리 당내의 문제만 목소리를 높였는데, 지금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계속 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2030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이 입장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다른 게 뭐냐면 북한 문제를 보는 게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보냐. 어르신들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공포감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뭐 이제 대표적인 게 북한이랑 문재인 정권이랑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하지 않겠냐 뭐 이런
그런 게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를 보는 거죠. 근데 2030은 어떻게 하냐면 북한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으로는 핵이나 이런 게 있지만은 또 2030 말도 일리가 있는 게 한국 드라마 못 보게 하잖아요, 북한이.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실제로 한국 드라마 영화 보다가 걸리면 감옥 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이제 드라마 영화 복사해가지고 팔다가 걸리면 총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체제라는 게 한국 드라마 같은 걸 막 퍼지게 되면 체제가 흔들리는 그런 허약한 체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도의 후진국 그리고 체제는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뭐 북한 응원단이나 한국에 몇백 명이 오면 보수층 어르신들은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들어와서 무슨 또 공작을 해가지고 왜 아니라 아이고 많이 오게 해라 그냥 그 뭐 후진국 사람들 오히려 여기 눌러 앉아 살지만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면 불법 이민 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북한에서 우르르 오면은 이제 여기 와서 자기 밥그릇 뺏어갈까봐 하는 걱정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막 흔들고 체제를 흔들고 이런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누구 공격할 때 종북 좌파 정권 때려잡자. 그러니까 종북 좌파 정권이 두려운 거잖아요. 한국 사회를 막 종북으로 아니 뭐 종북할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얘네들은. 북한이 따라올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만큼 약한 체제에 우리가 뭐 여기 뒤지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인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갈등 이슈가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더라도 여기 얘네들은 반공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끝났고 여기는 국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려운 존재라기보다 그만큼 그 우리 사회 체제가 자유주의 시장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은 2030이 확고합니다. 그런 건 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2030 관심을 가지고 걔네들이 주장하는데 좀 지지를 해주면 우리는 정권 그냥 잡는다. 그냥 잡는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식들, 손자 세대들이 무슨 문제에 관심이 많은지 좀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또 새로운 단어 나오면 좀 아는 척하고 이렇게 좀 당원들이 좀 바꿔서 나가면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고 안전하고 희망 있는 뭐 이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결론을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원내대표 경선 결과 한 말씀 하신다고. 질문 때 나오면 답변. 아니 뭐 그런 게 먼저 하시고 언론사들 와 계셔서. 그 이제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새로운 지도부가 새로 이제 만들어질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권 대선을 앞둔 지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지도부가 아까 제가 지금 오늘 주제랑 똑같은데 젊은 층들을 좀 더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도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꼰대 정당을 극복을 해야 된다. 젊은 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입법하는 것도 더 노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당 중심으로 다 저는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오판이 뭐냐면 통합은 결과물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당이 개혁을 하면 아, 저 당하고 분리해서는 내 입지가 없겠구나. 근데
저당하고 따로 있는 게 오히려 입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안 들어올 겁니다. 안철수 대표 쪽도 그렇고 윤석열 쪽도 그렇고. 근데 우리 당이 젊은 정당화되고 당이 확장되면 그렇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도 당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안철수 입장에서도 밖에 있어봐야 거기 입지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지금 아직도 우리 당이 이제 과거 관성이 좀 남아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또 옛날 이야기 다시 끄집어내고 뭐 이런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아직도 저 당은 과거의 그런 구태를 탈피를 못했구나.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판 후보 단일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싶으면 이제 당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협상을 하되 지금 안철수 대표도 통합 협상하는 게 통합 안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안 하려고 하는 게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근데 우리 당이 변해 있으면 사람들이 뭐 빨리 안 해봐야 저 사람 손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보궐선거 끝나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뭐 저기도 구태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바뀌려고 노력도 하는데 우리 당이 더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만큼 이 시기가 중요하고 김기현 대표는 그래도 이제 주변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한테도 그랬어요. 노력하는 꼰대가 되라. 지금은 그냥 꼰대다. 인정을 해라. 내가 뭘 모른다. 젊은 층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도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그 당원 비중보다는 일반 국민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황교안, 오세훈 이렇게 그 2년 전이죠. 경선할 때 그때 오세훈 후보가 당대표 선거 나왔는데 당원 투표는 3등을 했습니다. 당원들은. 근데 일반 여론조사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탈 2등을 했죠. 이제 황교안 대표는 당원 투표는 1등을 했지만 일반 여론조사는 오세훈 밀려서 2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세훈 당대표가 되는 게 총선에 유리했을까? 황교안 대표가 그냥 있는 게 유리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총선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겠냐.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거든요. 민주당도 소위 뭐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 우리 옛날 친박 같은 친문 강성파들이 한 30% 되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당원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원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되니까 자꾸 친문들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조국, 친문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김어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반 다수 국민들은 싫어하는 소수의 강성파만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당이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원 70%는 조금 더 줄이고 일반 국민 비중을 늘려야 우리 당이 좀 더 다수 국민을 포용하는 이런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그게 이슈가 될 겁니다. 이제 전당대 당 대표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층과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이런 노선을 대선 그리고 대선 그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 그래야 이제 대통령 선거 이기더라도 우리가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여당이 되더라도 100석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총선 때까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 때는 좀 압승을 해야 국정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안주하다 보면 젊은 층에 대한 이해나 노력 이런 걸 소홀히 하다 보면 언제든지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